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오늘 1-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 개강 날이고요. 자, 교육론 이론반 같은 경우는 보통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 개론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론 내용, 그다음에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화법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화법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독서, 작문으로 넘어갈 건데 자, 먼저 오늘 개강 날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빔 자료를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자, 앞에 빔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자, 오리엔테이션 잠깐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3월 자, 국어교육론 자, 이론반 강의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국어교육론 이론반 같은 경우는 총 11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11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자, 오늘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종강의를 3월 29일이다라고 써냈는데, 11주 동안의 요 마인드맵 내지는 요거요. 이론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나가는 게 목표이긴 해요. 그래서 11주 동안 자, 이론서 내용을 다 볼 거고 그리고 나서 기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주 동안 다 하는 게 목표인데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보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보강 없이 3월 29일 날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자, 똑같습니다. 9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점심시간 갖고 그리고 나서 16시 30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교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주 교재로 국어교육론 이론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인 기출의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주 교재입니다. 요 주 교재를 바탕으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는 기출풀이를 할 건데 여기 보세요. 요 기출문제집 기출의 온도 자, 요 책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주 두 개 주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주 교재로 요 교재를 소개를 시켜 드렸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요 교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십니다. 어떤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해 주시냐면 자, 보통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론반 수업에서는 여기 마인드맵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주로 나가던데 요 주 교재가 꼭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요. 제가 요 마인드맵 자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요 이론편 교재 자체가 줄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도를 나갈 때 강독을 하는 시간은 아니고 학원 강의다 보니까 조금은 체계적이면서도 압축적으로 내용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글을 읽으면서 수업을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자료가 바로 요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안 보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요약한 게 바로 마인드맵이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 중간중간에 그림을 본다던가 예시를 본다든가 이럴 때에는 여기 이론편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저는 교재와 관련해서 제가 뭐 집필을 또는 같이 그 편절을 하긴 했지만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인설을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들. 자, 그런 거 없으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하실 때 자, 수업에서 요 마인드맵을 가지고 진도를 나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실 때 저와 함께 마인드맵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하실 거고 또 내가 복습을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가령 수업에서는 맞아 이거였지라고 했는데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요 국어교육론 이론편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은 조금 복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에서 중간중간 보고 그리고 나서 복습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 교재인데 선생님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주로 마인드맵을 가지고 수업을 나갈 거고 그렇지만 복습할 때 이 교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기출의 온도라고 해서 국어교육론 자,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문법 이론반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꼭 이 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 교재가 있어도 되고요. 또는 작년 저랑 수업을 만약에 같이 하셨다면은 작년 교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그러므로
우선은 가지고 계신 기출문제집으로 수업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구입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무조건 구입하지 마시고 우선 가지고 계신 책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요 두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요 국어교육론 이론편 같은 경우도 올해 좀 개정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교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올해 여기 조금 개정을 하면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된 내용은 제가 카페에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러므로 작년 교재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말씀 드리고요. 자, 교재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수업에서 주로 요 마인드맵을 가지고 수업에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다음 2번. 주차별 일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3.5주씩 대략적으로 시간을 잡았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4주 정도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주 동안 진도를 나갈 거예요. 화법으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작문으로 끝납니다.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고 자, 이렇게 11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료 및 교재 안내 드리면은 자, 주교재는 요거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 기출풀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 기출문제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조금 이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국어교육론 마인드맵 요 교재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론서 내용 정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 자, 요 교재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자, 배부 자료를 보시면은 오늘 빠빠표하고 그리고 나서 에센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요 빠빠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주로 4월 달 이후에 볼 거예요. 교육과정반에서 볼 건데 요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안에 보시면 이것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조금 보기 편하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쪽은 2022, 이쪽은 2015예요. 나름 조금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이번에 좀 더 했는데 이 자료는 주로 4월 달 이후에 볼 건데 그래도 1월 달부터 볼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말하기 불하는 오늘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론서에서 말하기 불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로 말하기 불안을 언급하고 있는지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짚어서 볼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론서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요것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요거 에센스 같은 경우는 자, 이론편 또는 교육과정 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꼭 봐야 되는 핵심 워드를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랑은 하반기에 보실 건데 상반기에 미리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상반기에 이론 강의, 교육과정반 강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과 동시에 선생님들 스스로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키워드를 미리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드렸고 저랑은 하반기에 보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두 자료도 무료로 배부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1월 달 같은 경우는 자, 이론반에서는 요거요. 자, 빠빠표를 좀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자, 이번엔 강의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알고 오셨죠? 저는 1시간 단위로 진도를 나가요. 왜냐하면은 1시간 넘으면 교육론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 이후 넘어가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12시까지 자, 수업 진도를 나가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습니다. 선생님들. 요건 좀 유동적이에요. 11시 50분부터 점심을 먹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두 타임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나서 12시 50분 내지는 1시부터 자, 오후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교시, 4교시, 5교시가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나갔던 여기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나간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와 관련해서 맨 마지막 시간에는 기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기출풀이 같은 경우는 현행 시험 제도예요. 현행 시험 제도요. 현행 시험 제도인 초답형 유형이죠. 즉 2014부터
2023까지 여기 10개년 기출을 우선적으로 풀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전이에요. 객관식 시절 문제도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즉 2009부터 2013까지 이 객관식 시절 문제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칙은 현행 시험 제도인 지금 서답형 유형의 기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풀이가 병행이 되고요. 따라서 자, 여러 교재가 필요한데 기출문제집, 기출의 온도 같은 경우는 5교시에 볼 거니까 지금 필요가 없어요. 옆에 두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지금 필요한 거는 요 마인드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 중간중간에 예시라든가 그림을 볼 거니까 요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부 주제별로 나가기 전에 워밍업 해야죠. 뭘로? 빠빠표로. 교육과정에서는 뭘 언급하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옆에 두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1시간 단위로. 강의 시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내공 다지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수요일 날 들으셔서 이미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공 다지기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일종의 형성평가를 보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매주 문법, 그다음 교육론, 문학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을 수강을 하시고 들으시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이해를 했고 복습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형성평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6개월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자 오후 5시에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학원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계신 자택에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하는 목적 같은 경우는 자, 수강 수업을 자, 매주 밀리지 않고 잘 수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복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수자 특전이 있습니다. 교육론하고 문법하고 자, 그다음 문학 통합으로 해가지고 우수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우수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매년 시행을 해보면은 1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1점 단위로 갈리거든요. 그러므로 요거 잘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시고 싶은 선생님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우수자를 선발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문제지를 한번 보시면은 교육론 문법 문학 문제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지 안에 먼저 교육론 10개가 나오고 문법 10개가 나오고 문학 10개가 나올 거예요. 총 30문제예요. 그런데 간혹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론만 듣는데요. 그러면은 자, 문법하고 문학 문제도 풀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들을 해주세요. 이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만약에 나는 단과 하나 얘만 듣는데 이거 다 풀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실 경우 요것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 풀어 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 생각하신 대로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면은 진행 방법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자, 진행 방법 보시면 자, 먼저 매주 업로드 되는 수업하고 직강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교육론하고 문법 같은 경우는 직인 강의죠. 직강, 인강 모두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문학 강의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교육론 문법 문학 강의를 모두 다 수강을 하시고 자,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 주 수업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체가 바뀌어요. 바로 그 다음 주, 자, 월요일 오후 17시에 자, 여기에 문제를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시소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나의 강의실 안에 보시면은 자, 상반기 내공 다지기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첨삭 게시판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문제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17시에 다운받아서 푸시면 되고요. 푸신 다음에 1시간 동안 푸시는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푸시고 18시까지 자, 푸신 그 답지를 사진을 찍어서 또는 뭐 A4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워드로 작성을 해서 자, 올려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첨삭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자, 제가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자, 채점을 해서 다시 되돌려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18시 10분에 답지도 업로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자, 올려드리는 답도 확인해 보시면서 자가 채점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월요일날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출력을 해서 채점을 하고 다시 자,
화요일 또는 수요일 날 되돌려 드릴 겁니다. 어디로? 첨삭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여기 첨삭 게시판에 제출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 학원에서 여기로 왔잖아요. 이전 학원에서는 이 첨삭 게시판 그 기능이 뭐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잘 돼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댓글 기능으로 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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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약에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업로드하신 요 글에 제가 댓글이요. 댓글로 선생님이 제출하신 것을 제가 채점해서 여기다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첨삭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 있고 옆에 선생님 제출하신 거 그리고 나서 제가 첨삭해서 또 올리는 거 이렇게 다 있어요. 체계적으로.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매주 누가 기록을 해서 우수자를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 분포도도 올려드릴 거예요. 매 주차별로. 그러면은 그 분포도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복습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님들? 자,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론하고 문법 같은 경우는 내공 다지기를 좀 스파르타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매주 수업 진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되 개론서를 선정을 해서 다 쪼갰습니다. 주차별로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그 진도표 어디 있냐면은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카페 진도표를 확인을 하시고 그 해당 주차와 관련된 이론서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런데 주로 수업 내용에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선정한 개론서요. 요 선정한 개론서에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할 거고 나머지는 다 수업 진도에서 출제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교육론 같은 경우는 세 권을 선정했습니다. 화법 같은 경우는 화법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그다음에 독서 교육론은 영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장문 교육론은 사회평론에서 나온 요 개론서입니다. 자, 요렇게 선정을 했고 자, 요것을 주차별로 끊어 놨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이 뭘까요?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개론서를 보기 위함이에요. 지금 교육론 시험 추세를 보면은 교육과정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지만은 교육과정보다는 아무래도 이론서, 개론서에서 좀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개론서를 봐두면은 하반기에 그만큼 편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개론서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요거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말씀드렸어요. 자, 진도표는 다음 카페에 올려놨다. 자, 업로드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면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연간 계획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연간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회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영상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1~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 개강날이기 때문에 1~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지을게요,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진도 나가야죠, 뭐, 그죠? 자, 먼저 오늘 화법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고요. 자, 화법 중에서 화법의 본질로 시작을 합니다. 화법으로 시작을 하니까 화법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 화법의 본질 부분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화법이 뭔지 개념 정의를 먼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나서 화법이라는 것은 이런 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을 볼 거고, 그리고 나서 화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구성 요소요.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법의 본질로 시작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 자,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니까 주교재는 10페이지고요. 마인드맵은 1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교재 1페이지, 그 다음에 마인드맵 1페이지예요. 아, 주교재 10페이지요, 10페이지. 마인드맵은 1페이지. 여기 펴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교재를 한번 보시면 요것도 구성 한번 말씀드려야죠. 주교재를 보시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인 목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자, 여기 보시면 기출 목록도 나오고 출제 예상 지정도 나오고 그래요. 해당 단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얘네를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들? 지금 이론반 내용을 학습을 할 때에는 요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제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됐고 여기가 포인트구나, 이런 것들이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네를 먼저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들. 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먼저 기출 목록하고 출제 예상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10페이지에 있고요. 보세요.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두 번의 기출이 있습니다. 보세요. 2020학년도에 상호 교섭, 요 용어 오늘 할 건데 이것을 기입형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1학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옛날 문제인데 2001학년도에는 협력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 뭔지 한번 서술해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서술을 할 때에도 상호 교섭을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결국 상호 교섭의 두 번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화법의 성격을 잠시 뒤에 보실 건데 네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상호 교섭적 성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님들? 자, 요 두 번의 기출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 그러면 출제가 될 만한 지점은 어디냐? 그 지점을 한번 볼게요, 님들. 여기 보시면 먼저 요거는 교육 과정하고요. 교육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론반이죠. 이론반하고 교육과정반, 이론반을 좀 합쳐야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즉 의미 공유가 뭔지, 의미 구성이 뭔지, 의미 교섭이 뭔지 요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나서 화법의 성격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두 언어적 성격, 상호 교섭적 성격, 대인 관계적 성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관계적 성격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서 사회 문화적 성격, 요 네 가지가 대표로 있으니까 요거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화법의 요소, 담화 상황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자청자 메시지 장면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내용을 잘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화법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고요. 두 개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상세 목차 잠깐 볼게요. 얘는 마인드맵 보세요, 님들. 마인드맵 1페이지. 그래서 보세요. 지금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마인드맵도 보다가 주 교재도 보다가 그러다가 잠시 뒤에 이제 빠빠삐 볼 거예요. 아우, 정신사나워,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 자료를 같이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선생님당 책상 두 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시죠? 한 선생님당 책상 두 개를 쓰시는 게 편해요. 그러므로 다음 주에는 같이 앉지 마시고 떨어져 앉으시는 게 좋고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야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인드맵 1페이지 보면서 그렇다면 상세 목차, 우리가 어떤 지점을 확인을 할 건지, 배울 건지, 학습을 할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선생님들. 자, 먼저 화법이 뭔지 볼 거예요. 화법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먼저 볼 거고, 그리고 나서 화법의 성격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네 가지 성격을 휘리릭 볼 겁니다. 그 중에서 기출 표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에서 기출이 두 번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결국 얘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얘 잘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화법의 요소에는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네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네 가지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1단원 같은 경우는 조금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도가 또 너무너무 높은 그런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요, 선생님들. 뭘 본다고요? 개념 보고 성격 보고 그 다음에 요소 본다는 얘기예요. 구성 요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 먼저 이론서 내용 나가기 전에 교육과정으로 워밍업을 할게요. 조금 전에 상세 목차를 보기로 화법이 뭔지, 성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성 요소는 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는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빠빠표 3페이지 보세요. 빠빠표 3페이지부터 화법이 시작이 될 거고,
화법의 본질이에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본질 1, 2, 3, 4가 있을 거예요. 본질 1, 2, 3, 4. 교육과정에서는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들. 자, 의미 공유 과정부터 나올 거예요. 그죠? 의미, 맞죠? 의미 공유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와요. 이 네 가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잠깐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빠빠표를 보시면은 반으로 갈라서, 물론 모든 페이지가 그렇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반으로 갈라서 요 왼편은 2022이고 오른편은 2015예요. 현행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2022가 자 고시가 됐지만 아직 교과서가 나온 건 아니죠. 적용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현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2015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2022를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빠빠표를 볼 때 요렇게 위에 표시가 있어요. 2015인지 2022인지 표시가 있거든요. 요걸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색깔도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2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고요. 2015 같은 경우는 조금은 파란 계열로 했어요. 그래서 색깔 구분도 넣어두었으니까 요걸로 확인을 하시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교육과정에서는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번 휘리릭 보시죠. 세부적인 거는 4월 달 가서 볼 거지만은 그래도 간략하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의미 공유 과정이에요. 의미 공유 과정.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시 뒤에 볼 상호 교섭적 성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들. 자, 먼저 2015 개정 교육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성취 기준 문장이 있는데 해설은 없어요. 이처럼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해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교과서를 본다든가 이전 교육과정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계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혼자 여러 교육과정 또는 다른 선생님들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예, 자습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꼭 절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강사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정리하실 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성취 기준 해설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전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과서 내용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충을 잠깐 보시면 먼저 듣기 말하기의 본질과 관련해서 듣기 말하기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듣기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협력적으로 생각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죠? 보세요. 듣기 말하기는 내가 즉 말할 참여자들, 대화 참여자들이 집에서 나는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 해야지 준비해 와서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같이 만나서 시공간적 상황을 공유를 하면서 함께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이거 잠시 뒤에 보실 건데 이처럼 즉 단순한 전달 행위가 아니다. 단순한 전달 행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해요. 단순히 대화 참여자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상호 교섭이요. 잠시 뒤에 개념 보실 건데 상호 교섭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듣기 말하기 화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예시와 함께 개념 정의도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처럼 대화 참여자들끼리 협력적으로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눈대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의미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고요. 대화 참여자들끼리. 자, 이게 본질 첫 번째였어요. 듣기 말하기 본질. 화법 행위는 의미 공유 과정이자 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서 예시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봤고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질 두 번째 보세요, 님들. 빠빠표에서 본질 두 번째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화법 장문 공통인데요. 보세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화법이라는 행위는 즉 개인적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죠? 화법 행위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 차원이기도 한데 거기서 더 나아간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내가 속한 언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토의, 토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고 그 해결 방안을 실행을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자, 이처럼 화법과 작문행위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더 나아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더라. 내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화법과 작문행위를 통해서. 자, 이러한 앞서 예시를 들어드린 토의, 토론 이런 담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언어 공동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자, 그 해결 방안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담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의사소통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담론은 뭘까요? 개념 정의 한번 보세요.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을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의 토론 활동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이런 해결 방안이 어떨까? 이런 해결 방안이 어떨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최선의 해결 방안을 도출을 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사회적 담론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회적 담론을 도출을 해서 이걸 실제로 실현을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얘기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떤 문화요? 좀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특정 언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토의 토론 활동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토의 토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 이러한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요. 되셨죠? 자, 이게 두 번째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의사소통 문화가 만들어져요.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그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얘 같은 경우는 사회 문화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되셨죠? 다음 세 번째 화법의 다양성이에요. 본질 세 번째예요, 선생님들. 본질 세 번째 화법의 다양성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얘는 쉬워요. 보세요, 선생님들. 화법이 다양하대요. 다양하대요. 요건 뭐가 다양한 거예요? 화법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바로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개인에 따라서 직설적인 말하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말하기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세대별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가령 청소년 세대 같은 경우는 신어나 준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노년 세대 같은 경우는 옛날 표현이죠.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쓴다. 그죠? 이처럼 세대 차이를 보이기도 해요. 또 여기 보시면 지역에 따라서 지역 방언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표준어가 존재하기도 해요. 표준어와 지역 방언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에 있다? 나중에 볼 건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자, 이처럼 화법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인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지역이나 아니면 연령대 세대별에 따라서도 다양해요. 이처럼 화법의 방법이 다양한 이유가 뭘까요, 그럼? 결국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배경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화법의 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면 나와 다르면 배척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즉 화법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화법의 다양성이에요. 얘가 바로 사회문화적 성격과 직결되는 주제입니다. 직결돼요. 자, 세 번째 맞고요. 그 다음 이번엔 네 번째 화법의 기능과 맥락을 보겠습니다. 화법의 기능과 맥락을 볼 건데 자, 먼저 여기
기능, 맥락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시면은 성취 기준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1-2번 성취 기준이 있고 1-3번 성취 기준이 있는데 1-2번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의 기능을 설명하는 성취 기준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맥락을 설명하는 성취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화법과 작문의 기능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아성장, 공동체 발전 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줬거든요. 자,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즉 개인은요 화법행위라든가 작문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옆에 친구한테 털어놓아요. 그러면 털어놓으면 그 친구가 나한테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화법행위를 통해서 또는 내가 집에서 나의 오늘 하루를 쭉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써요. 장문행위를 통해서 내 삶을 성찰해 볼 수도 있다고요. 이러한 화법행위, 일기 쓰는 장문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한층 더 성장, 성숙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진 자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공동체 발전도 이끌어온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므로 여기서 뭐 나왔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친밀해질 수 있어요. 관계 형성, 유지, 발전에 화법과 작문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얘는 관계적 성격과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요 맥락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보세요. 화법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충 내용 보시면 돼요. 화법의 맥락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자, 청자, 말의 주제, 말의 목적, 말하는 상황, 사용 매체, 즉 음성 언어, 준 언어, 비언어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담화 유형, 토의, 토론, 대화, 연설 그죠? 이런 다양한 담화, 유형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화법의 맥락 요소에 속한다라고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교육 과정에서는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의미 공유 과정부터 네 번째 화법의 기능과 맥락까지 즉 교육 과정에서는 화법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어떤 성격과 관련이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연기를 지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론 내용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 마인드맵 세부 내용 들어갑니다. 2페이지 보세요. 마인드맵 2페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먼저 화법의 개념부터 볼 거예요, 선생님들. 준비되셨죠? 2페이지. 화법의 개념부터 볼 텐데 마인드맵 2페이지입니다. 화법을 개념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화법이라는 행위 자체가 학자마다 개념 정의는 다 다릅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이 개념 정의를 외워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개념 정의들이 있다라고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자, 개념 정의는 다양한데 먼저 첫 번째 화법이라는 것은 의사소통법 중에서도 언어적 의사소통법 그 중에서도 음성 언어적 의사소통법을 가리킨다라고 했거든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즉 의사소통을 언어적 의사소통, 언어적 의사소통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나뉘 의사소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언어를 활용하는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얘 언어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문자 언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즉 문자 언어 의사소통과 그다음 구두 언어, 음성 언어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소통으로 나뉠 수가 있더라. 이 중에서 화법은 뭐라고요? 화법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구두 언어. 따라서 얘다라고 개념적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분류적 정의를 조금 언급을 한 거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
세 번째 개념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화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듣기 말하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듣기 말하기를 잘 해내는 기술이다. 또는 잘못된 듣기 말하기를 교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학자마다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봐야 되거든요. 나름 추상적이에요, 이런 건. 자, 알기 쉽게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장 보시죠, 선생님들. 자,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은 자, 화법 행위와 관련해서 먼저 사전적 정의, 불적 정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볼 거예요, 선생님들. 자, 보세요. 먼저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은 화법은 말씀 하자의 법법자예요. 즉 말하는 법이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밑에 스피치를 보시면은 스피치 같은 경우는 구어, 말, 담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커뮤니케이션도 있죠. 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내지는 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커뮤니케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누다, 함께하다, 분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나눠요. 함께 해요. 분배해요. 혼자 해요. 이거를 누가 있어야 함께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여기를 통해서 의사소통, 화법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2인 이상이에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위다라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건 앞에서 보신 거죠. 그죠? 자,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나눌 수가 있고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자 언어 소통과 음성 언어 소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화법은 음성 언어를 사용했었죠. 얘가 중요한 거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내용을 종합을 한번 해보죠. 자, 화법이라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의를 한번 내려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기 어원을 봤을 때 혼자는 못해요. 그죠? 2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행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결론, 화법이라는 건 뭐냐면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위고요. 음성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문자 언어가 아닙니다.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그에 대한 이론을 뜻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자 워밍업을 할 때 봤듯이 상호 교섭적인 행위다. 즉 단순히 상호작용하는 것을 넘어서 같이 의논하고 절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화법이라는 것은 상호 교섭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얘네겠죠?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2인 이상, 음성 언어, 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이 뭔지를 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장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화법의 성격으로 갑니다. 화법의 성격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 언어적 성격부터 맨 마지막 사회 문화적 성격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차례차례 나갈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구어적 성격. 이거 다른 말로 구두 언어적 성격이라고도 해요. 구두 언어적 성격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에 이미 다 있어요. 보세요. 얘가 뭐예요? 구어적, 구두 언어적 성격이래요. 즉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이런 의미죠, 뭘. 그죠? 자, 보세요. 먼저 개념을 보시면 구어적 성격의 개념을 보시면은 화법은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 상황을 공유를 하면서 구두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면대면 상황을 좀 가정해요. 면대면 상황을 좀 가정해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즉 음성 언어, 구두 언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보통은 또는 전통적으로는 같은 시공간 안에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다양한 매체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떨어져 있어도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면대면 상황을 가정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자, 면대면 상황을 가정하고 본다면은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 상황을 공유하면서 구두 언어예요. 문자 언어가 아니라 구두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어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요.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시면은 먼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 인간은 구두 언어든 문자 언어든 요것을 활용을 해서 타인한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그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죠? 따라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요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언어 활동이자 인간의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행위의 수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차이점을 잘 보셔야죠. 지금 화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차이점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차이점을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대략적인 네 가지 요거는 구어적 성격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구두 언어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보면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장 참고를 보시면 요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교재 12페이지에 이 표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은 교재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교재가 없으신 선생님은 그냥 앞에 빔 보시면 되겠죠. 띄워뒀으니까. 자, 구두 언어적 성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글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말 같은 경우는 구두 언어고 글 같은 경우는 문자 언어잖아요. 그죠? 자, 비교를 좀 해볼 텐데 먼저 여기 보시면은 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같은 경우는 문자 언어가 아니라 음성 언어, 구두 언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성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얹혀서 준언어, 비언어 이런 표현이 함께 사용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체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두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 안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가정이 면대면 상황이었잖아요. 면대면 상황. 그러므로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 상황을 공유를 해요. 그런데 글 같은 경우는 필자와 독자가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죠? 떨어져 있어 상관없잖아요. 난 책만 사면 되지. 독자 나는. 그죠? 그러므로 시공간 공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말 같은 경우는 즉 담화의 상황이라든가 담화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심을 뭘 어떤 걸 먹을지 정하는 과정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너 뭐 먹을 거야? 나 떡볶이. 어디서? 요 앞에 분식 땡땡 분식. 언제? 1시에. 이런 단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죠? 따라서 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정보의 구조, 얘는 정보의 형식이거든요. 형식이 엄격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선생님들? 형식이 엄격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조도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고받는 말의 단위가 짧아요. 너 뭐 먹을 거야? 나 떡볶이. 어디서? 요 앞에 땡땡 분식. 그죠? 짧아요. 그러므로 적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들은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처리할 때 인지 부담이 적죠. 그러므로 정보 처리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인지 부담이 적어서 적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글을 보시죠. 글 같은 경우는 정보의 내용이나 구조 측면에서 요 말, 구두 언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즉 내가 책을 써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독자를 고려해서 지켜야 되는 어법도 있을 것이고 맞춤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나름대로 엄격해요. 나름대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책은
짧은 단위가 아니라 적은 단위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에요. 대량의 정보를 한 번에 준다고요, 독자한테. 그러므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정보를 독자가 한 번에 처리하기는 힘들죠. 즉 인지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보가 비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 표를 보면 앞에서 우리가 넘어왔던 요 내용이 이젠 쉬워요. 보세요, 선생님들.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구어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보세요. 준언어, 비언어적 요소들이 매체로 작용해. 맞아. 화자와 청자가 시공간 상황을 공유한대요. 맞아요. 면대면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서 정보의 내용과 구조가 개방적이고 구체적이래요. 맞죠? 그리고 나서 정보 처리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왜요? 인지 부담이 적으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어오니까 얘 굉장히 빠르게 정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안 보고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 저의 기본 기조는 암기예요. 암기가 되어야 적용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시험 문제 추세를 보면은 적용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문법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론하고 문법의 그 출제 기조를 보면은 단순 암기식으로 출제를 잘 하지 않아요. 즉 예문이나 예시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적용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이런 추세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적용 연습만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암기가 뒷받침돼야 적용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선은 상반기에는 암기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요거 안 보고 쭉쭉 쓸 줄 아셔야 돼요. 되셨고, 요거 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먼저 예 하나 적어주세요. 예. 교섭이 뭔지 예 하나 적어주시고 두 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요거 앞에서 그 교육과정 빠빠표 가지고 봤을 때 일부 언급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님들. 자, 개념 보시면은 상호 교섭적 성격이 뭐냐면 대화 참여자들 각자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상호 교섭을 통해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즉, 내가 집에서 준비해 온 의미를 상대방한테 툭툭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같이 만나서 즉 중요해요.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상호 교섭을 통해서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교섭이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대화 참여자가 의논하고 서로의 생각을 절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논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에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정에서도 없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님들. 여기 한번 보시면 그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메모를 하실 선생님은 노트를 준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거 쉬워요. 보세요. 자, 의사소통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화자와 청자가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을 거예요. 화법행위가 일어날 텐데 이때 자신이 집에서 준비해온 메시지를 단순히 툭툭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화법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 여기 보세요. 즉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선 화자와 청자의 역할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화자가 곧 청자이자 청자가 곧 화자예요. 그죠, 선생님들? 자, 이렇게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를 나눌 때 이 화자와 청자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이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가령 어떤 맥락이 있어요? 시공간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러한 상황 맥락이라든가 또는 거시적인 맥락인 사회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이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화자와 청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화자는 이야기를 나눌 때 메시지를 청자한테 전달할 때
청자를 고려를 해야 돼요. 가령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냐면 화자 같은 경우는 청자의 배경 지식 정도라든가 지적 수준이라든가 또는 청자의 관심사라든가 자신과의 친분 정도라든가 또는 청자의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화자가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면 청자는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화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즉 경청, 집중적, 집중하기. 집중해서 화자의 말을 경청을 해야 되고요. 경청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잠시 뒤에 의미 공유, 의미 교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들. 요거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선생님들.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이야기를 나눠요, 선생님들. 이야기를 나눌 때 갑이 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여행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맛집 탐방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 을이 또 이번엔 갑한테 그럼 너는 여행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경치를 보러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 경치 감상이 여행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생각하는 여행이 뭔지를 얘기해 줬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의미 공유가 일어났어요. 서로의 생각이 뭔지. 자, 의미 공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그럼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 즉 눈과 입이 즐거운 행위구나. 이게 곧 여행이구나. 이렇게 의미를 새롭게 도출을 했던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여기서 안 나왔어요. 서로 생각, 여행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나는 맛집 탐방이야. 나는 경치 감상이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둘의 생각을 종합을 해보니까 그럼 결국 여행은 눈과 입이 즐거운 행위네. 이렇게 새롭게 의미를 도출해냈던 얘기예요. 즉 의미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 창출로 넘어갔고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 걸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또 공유했죠. 맞아, 이게 여행 같다. 라면서 또 의미를 공유했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들이 창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화법 과정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화살표 일방향 이런 걸로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새로운 의미가 상호 교섭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창출이 된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화법 행위를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 나선형 모형이 새로운 의미 창출이다 이런 의미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마저 볼게요. 여기 마저 보고 쉬어요, 선생님들.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결국 이를 통해서 화법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결국에. 이게 바로 상호 교섭적 성격이다.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대화 참여자들끼리 의논하고 절충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낸다는 의미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통합 역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보충 내용이에요. 얘는 뭐냐면 화자와 청자는 물론 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가 구성된대요. 이거 그 다음 장에 그림에서 봤어요. 보세요. 여기. 즉 화자와 청자를 둘러싼 맥락이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통합 역동성이죠. 통합 역동성이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보충. 자기 정체성이 있거든요. 요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결국. 즉 나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 이것을 내용 측면과 형식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즉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요. 나는 떡볶이 싫어해. 난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해. 이런. 그죠? 내용 측면에서 나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대략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그죠? 이런 대략적인 정보가 드러난다고요, 대화 과정에서. 또 여기 보세요. 형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직설적 말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말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개인에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바탕으로 대화에 참여한다고요, 의사소통에.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뒤에 자아 개념, 자기 노출을 할 때 계속 나오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인 관계의 발전이야. 대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냐면 자기 노출이에요.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한테 알리는 자기 노출이 필수예요. 필수.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필수인데 보세요. 대화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들이 막 드러났잖아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대인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거 뒤에서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을 봤습니다, 선생님들. 요거 받고 요 그림 받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관계적 성격인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쉬셔야죠. 자, 지금 32분입니다, 선생님들. 33분 들어가는데 자, 48분까지 화장실 다녀오시고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